17세 숲 깊은 곳에서 부족장이 저에게 이제 너는 세 형제의 아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52 세마리아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장 기묘한 결혼 관습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실바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모든 단어가 사실입니다. 저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티쿠나 부족 출신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은 숲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키라는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어머니 야라는 부족에서 가장 뛰어난 치료사였습니다. 5명의 여동생이 있었지만 저는 맏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아침에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아마존강 물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피라냐, 투쿠나레, 피라루쿠,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캤습니다. 코파이바 나무 수액, 과라나 열매, 케츠클로 식물. 저녁에는 큰 모닥불 주위에 모였어요. 어른들이 전설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마존의 정령들, 분홍돌고래 이야기, 쿠루피라의 모험. 이런 이야기들이 제 상상력을 길러줬어요. 15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결혼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마리아, 너도 이제 젊은 여성이 되었구나. 곧 너에게 맞는 남편을 찾아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부족 관습이 얼마나 다른지 아직 몰랐어요. 1988년 17세였습니다. 그해 가뭄이 매우 심했어요. 강물이 말랐고 물고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부족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존강 연안에서 문명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족장 야쿠루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어요. 큰 세크로피아 나무 아래로 갔을 때 세 형제가 서 있었습니다. 라우니는 25세였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습니다. 얼굴에 문신이 있었고 매우 진지해 보였어요. 부족 전통의 가장 엄격한 추종자였습니다. 카우아는 22세였어요. 중간 키에 더 섬세한 체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고 노래 부르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비라타는 19살이었어요. 가장 어리고 가장 유쾌했습니다. 늘 농담을 했고 매우 활발했어요. 숲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쿠루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내 때가 되었다. 이 세 형제 가족에게 아내가 필요하다. 너가 선택되었다. 이제 너는 그들의 공동 아내다.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관습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세 사람과 동시에 결혼할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야쿠루나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관습에서는 이것이 매우 정상이다. 한 여성이 같은 가족의 남자들을 남편으로 맞는다. 이렇게 해서 가족의 단합이 유지되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보장된다. 티쿠나 부족에서는 이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적용되어 왔어요. 남자 형제들 사이에 토지나 유산 다툼이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여자를 공유했거든요. 아이들도 절대 아버지 없이 남겨지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뛰어가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딸아,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나도 같은 방식으로 결혼했다. 내 아버지와 삼촌들의 아내였다. 이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어머니도 그런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엄마,
저는 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거야. 딸아, 참을성을 가져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첫날 밤은 정말 무서웠어요. 3명의 다른 남자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온이가 가장 연장자라서 리더였어요. 그가 제가 어떤 형제와 어떤 밤을 보낼지 결정했습니다. 우리 집은 큰 말로카였어요. 전통적인 티쿠나 집으로 야자나무 잎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에는 각 형제를 위한 별도의 구역이 있었어요. 저도 제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이상했어요. 월요일은 라오니와, 화요일은 카오아와, 수요일은 우비라탄과 보냈어요. 각자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니는 매우 규율적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냥을 갔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가정주부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음식이 시간에 맞춰 준비되고 집이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카우아는 매우 달랐어요.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에게 꽃을 가져다 주고 숲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줬어요. 로맨틱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비라타는 가장 어리고 매우 재미있었어요. 늘 농담을 하고 저를 웃기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숲에서 모험을 하고 싶어 했어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3가지 다른 성격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카우아가 저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 라오니는 실용적인 일에 신경 쓰기를 원했어요. 우비라탄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할 때 다른 형제들은 진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다른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989년에 부족이 큰 위험에 직면했어요. 백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광부들이 금을 찾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3 형제가 함께 싸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사이의 연대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라오니가 전략을 세우고 카우아가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우비라탄이 용기 있게 싸울 준비를 했어요. 셋이 함께 강력한 팀을 이뤘습니다. 1990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 이아라였습니다. 출산 중에 3 형제 모두 저를 돌봐줬어요. 라오니는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카우아는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우비라타는 저를 웃기려고 했어요. 어느 형제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티쿠나 관습에서 아이는 새 아버지의 공동 자녀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이아라가 자라면서 각 아버지로부터 다른 것들을 배웠어요. 라오니에게서 규율과 책임감을, 카오아에게서 음악과 예술을, 우비라탄에게서 자신감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1992년에 아들 투파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남자아이라서 새 아버지가 더욱 흥분했어요. 각자 그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1995년에 둘째 딸 야라가 태어났어요. 새 아이가 생기면서 집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아버지 없이 남겨지지 않았어요. 한 명이 없으면 다른 아버지가 돌봐줬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았어요. 다양한 재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니에게서 힘을, 카오아에게서 예술을, 우비라탄에게서 기쁨을 배웠어요. 1998년에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라오니가 사냥 중에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라오니의 죽음은 모두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어요. 남편만이 아니라 지도자도 이르렀습니다. 카오아는 형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크게 슬퍼했어요. 우비라타는 더 진지해져야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온 부족이 모였어요. 라오니의 시신을 전통 방식으로 강에 맡겼습니다. 티쿠나 관습에서 죽은 자들은 아마존 강과 하나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라오니가 죽은 후 카우아가 리더가 되었어요. 그는 더 부드럽고 민주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더 편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우비라타는 갑자기 성숙해졌어요. 이제 2 형제만 남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장난기 많은 면이 줄어들고 더 진지해졌어요. 2000년대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외부 세계가 우리 마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왔고, 그 다음에 인류학자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왔어요. 처음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백인들이 한 배우자와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미국인 여성 인류학자 사라 박사가 왔어요. 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우 친해졌어요. 마리아, 새 남편과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이것이 제 일상이에요. 다른 방식을 몰라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요. 하고 말했어요. 사라 박사가 일부 일처제에 대해 알려줬어요. 한 배우자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줬습니다. 이것이 저를 매우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2003년에 큰아들 투파가 11세가 되었어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도시, 학교에 보내는 것을 고려했어요. 이것은 가족을 나누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가오아는 현대 교육을 받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어야 해 하고 말했어요. 우비라타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문화를 먼저 배워야 해 하고 말했어요. 저는 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국 투파 자신이 결정했어요. 먼저 부족 교육을 받고 나중에 도시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2005년에 또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카우아가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시간 내에 항생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아마존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카우아의 죽음은 저를 매우 무너뜨렸어요. 그는 가장 로맨틱한 남편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시를 썼어요. 죽기 전에 저를 위한 노래를 써줬었어요. 이제 우비라탄만 남았어요. 처음으로 한 명의 남편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이상했어요. 17년 동안 세 사람을 돌보는데 익숙했거든요. 우비라탄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혼자 남편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더 진지해지고 덜 장난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세심해지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큰아들 투파가 결혼 연령이 되었어요. 16세였습니다. 부족장이 그에게도 전통적인 결혼을 제안했어요. 두 자매와 결혼하는 것, 투파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도시에서 본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통을 선택했어요. 두 자매 아일라와 나이아와 결혼했습니다. 딸 이아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18세의 도시에서 온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 말이 저를 크게 감동시켰어요. 제가 젊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이아라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야 했어요. 2010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부가 아마존 지역에서 대규모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보호구역이 되었어요. 이것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모두 가져왔어요. 좋은 점은 우리 땅이 보호받는 것이었고, 나쁜 점은 전통적인 삶에 대한 간섭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왔어요.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복수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2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2012년에 막내딸 야라도 결혼했어요. 그녀도 현대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한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이 모두 결혼했어요. 2015년에 우비라탄도 죽었어요.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50세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27년 동안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았었거든요. 외로움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안의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방문했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었어요. 긴 밤 동안 혼자 남겨졌습니다. 2018년에 부족장이 저에게 재혼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나이든 남자와의 일부 일처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요. 이제 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 52세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투파의 3아이, 이아라의 2아이, 야라의 1아이. 그들에게 할머니가 되는 것은 매우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하나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 문화였고 제 길이었어요. 새 남편과 사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 배우자와 사는 친구들을 보면 배우자가 죽을 때 크게 고통받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았어요. 다양한 아버지에게서 다른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매우 재능 있게 되었어요. 지금 숲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행복해요. 정원에서 과일을 기르고 약초를 캐고 있어요. 방문객들이 와서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아마존에는 아직도 이렇게 사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해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 사랑과 가족의 개념이 얼마나 다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의 증거입니다.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 갇힌 한 여성의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